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미국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니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발표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한국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북한이 일본에 어떤 그 통보를 하네요. 위성 발사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한국전 그 휴전되고 나서 70주년을 맞아서 종교계에서의 모습,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매체의 특파원이 한국 여성들을 보는 시각, 이런 내용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해보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데 날짜는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사이 군사위성입니다. 이번에 누리호는 뭐 군사적인 어떤 것을 실지는 않았잖아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달 들어서 감시 위성을 완성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고체형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발사까지 여러 가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위성 발사는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뭐 드론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일본 총리실이 하지 말아라, 트위터로도 얘기를 했고요.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동시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를 공유를 하겠다,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점이죠. 북한의 이 같은 일본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전에 이번 주 미국에서 모든 미국 언론이 보도한 한국 관련 뉴스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이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을 했다는 누리호, 한번 연기가 됐었죠. 기술적인 문제로,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한국형 우주 로켓이 상업용 등급이 한국 날짜로는 목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했다. 8개가 우주선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서 남북기지와 접촉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7번째 한국이 된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아시아 국가와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등등이 이제 미국에서 보도를 했었던 그 문제고요. 2027년까지 3번을 더 발사한다. 그때 이제 바로 미국 매체가 모두 지적을 했었던 것이 북한도 첫 번째 군사 정찰, 스파잉, 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띵크탱크가 지금 이제 북한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라고 일본에 경고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의 띵크탱크에서는 새로운 수준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번에 그 무기 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비슷한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죠. 하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금요일에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대구에 착륙하기 직전에 비상문을 누군가가 열었고 했었던 이 내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보도를 했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끝까지 이걸 이제 취재를 해서 33살의 남성이었다고 하죠. 항공법 위반으로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데 낮은 고도일 때는 자동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그 외부와의 그 압력을 조절을 한다고 하죠. 이제 착륙하는 것과 한 700피트 정도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 그 고도에 따라서 기내의 압력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뭐 시시콜콜이 지적되는 뭐 이 남자가 가정사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람이 꽉 차서 좌석이 없더라도 바로 그 비상문 옆에는 아무도 앉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회사의 룰을 발표한 것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한 한국의 그
비짓한 거죠. 비짓한 인스펙션이 아니라 그런 그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봐야지 되죠. 일본에서도 뭔가를 더 발표할 게 있고 또 한국에서도 데이터를 받아온 것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해야지 되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조심스럽게 한국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모든 매체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해빙, 얼음이 좀 녹는다는 신호다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강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로컬 어촌에서도 반발을 하고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평판 때문에 이웃나라 한국, 중국, 태평양 국가들 가운데서도 안전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유국희 원자력 안전 그 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을 하고 와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에 답변을 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기구가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기구가 이제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기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스펙션을 하는 거니까요. 그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있고 한국 측에도 자료를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국제법에 맞춰서 물론 아직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이게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직 원자력 그 기구에서 발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도에 나온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에 맞춰서 그것을 그 방출하기 위해서 원자력 기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국제법보다도 더 낮게 뭔가를 그 표준을 정하겠지만 그 뒤에도 뭐 한 탱크가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게 이제 태평양 바다에 나가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희석된다. 뭐 이런 내용들 방출하는 이유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로 새어나올까봐 등등 뭐 여러 가지 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사람과 해양 식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에서의 찬반은 여러분들께서 무척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부의 대부분의 이제 미국에서는 뭐 국가 차원에서 뭐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오래전에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가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주 낮은 뭐 방사능 어떤 그 요소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플러스 역사 분쟁 때문에 일본의 여러 가지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다는 것까지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그 한국 관련 뉴스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보도를 해드리면서 두세 가지 정도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 그 한미 그 70주년 동맹 기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나서 핵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핵협의체에 일본도 가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8월 달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를 하고 한 연말쯤에 일본도 그 핵협의체에 이제 가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맨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것을 뭐 발사를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세련돼지니까 한국만보다는 한국과 미국 같이 한국 미국 가치만 보다는 일본도 가치가 더 낫다고 미국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서의 일을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주도해 주기를 원하는 게 미국이기도 하고 너무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평판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한국의 삼성이 7위, LG가 18위였더라. 다른 아주 중요한 미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위더라. 더군다나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 문제로 미국 기업들이 막 그 좋게 높은 수준에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보다도 삼성이 세계단 위였고 LG도 다른 비슷한 미국의 업종보다도 훨씬 높은 18위더라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내용이 수요일쯤이었던가요?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국장들이 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만 참석을 하고 파푸아기니아와 또 호주를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의 미국학 센터와 이렇게 줌 미팅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무슨 아시아의 동맹국과 꼭 동맹국이 아닌 파트너 국가들도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차가운 관계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걸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그 국가들이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국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 숨 쉴 틈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더니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저를 비난하셨고 그 말을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뭔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어제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중국의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칩 산업에 대해서 뭔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좀 연결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 매체도 아시안이 칩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칩 제조사가 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원래 그 러직 칩과 메모리 칩이 있어서 러직 칩은 좀 정보를 처리하고 메모리 칩은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조금 덜해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반도체가 필수지만 5월 21일 중국 정부가 미국의 메모리 칩 마이크론 사는 것을 딱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칩 메이커가 기회가 됐는가? 마이크론이 중국에 뭘 못하니까 마이크론이요. 2022년도에 전체적인 매출의 11%가 중국이었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못하기로 했으니까 한국의 삼성, SK, 뭐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도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참 애매했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중국 상무부와 한국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칩 분야에 있어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 그런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동맹국들이 아주 불편해지고 보복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더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삼성도 판매에 뭐 한 16.44%가 중국이었답니다. 반도체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칩메이커 것을 안 쓴다 하고 나서 삼성 주식값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아무튼 SK 하이닉스도 이거 횡재인가 하다가 이제 그 반도체 칩앤 과학법에 따라서 뭐 중국에서 뭐를 확장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을 욕하셨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도 했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에 동맹국이 힘든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과 한국이 칩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중국도 항상 한국도 중국에 막 너무 많은 수출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2년도 중국에 한국이 1,560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수입도 비슷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은 한국에서 많이 가져갔던 것들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빼가고 돈 많이 주고 기술을 습득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중국제나 뭐 이런 자동차가 예전에는 한국계 많았지만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GDP의 9%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우리 중국과 뭐 좀 투자를 얼만큼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를 조율을 한 거예요.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베네핏 같은 것이 중국에 또 투자를 많이 하면 못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뭐 해주십시오 해서 1년 유예를 했다가 더 조금 느슨하게 할 것 같은 발표가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어, 한국도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게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 칩 생산 막 세계 1위, 2위 그 분리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수출은 중국에 많이 하고 언젠간 중국이 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한국도 팔아야지 되니까 그런데요, 한국이 미국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도구 같은 것, 장비, equipment, 이런 건 아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칩에 있어서 삼성이 왜 일본에 또 공장을 세우겠어요? 일본에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원료가 됐든지 미국에서는 그러한 equipment 같은 게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한국과 협상을 한다고 협약을 하고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다고 하지 중국이 한국이 미워서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그것을 가져갈 수 있으면 왜 한국과 하겠습니까? 다 먹이사슬의 그 관계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을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보도가 맞을 수 있는 맞겠구나 하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뭐 수십만 발 그 포탄을 주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낸다. 대신에 폴란드 쪽으로 거쳐서 가는 것은 안 한다. 지금 상당수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같은 보도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관계 당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틀린 게 있다. 그런 논의도 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틀린 게 있다고 했는데 뭐가 틀렸다는지는 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카톨릭 교회가 한국에서 9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노베나죠. 이게 70년 전에 휴전이 됐었던 정확하게는 6월 달이죠. 그래서 대한천주교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 내용을요 바티칸 뉴스에서 봤습니다. 천주교이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날마다 그 아흘에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날마다 어떤 염원을 담는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염원을 담아서 통일, 평화, 또 무슨 이산가족과 탈북자, 또 뭐가 있던가요? 화해와 민족의 화합, 전쟁의 완전한 끝, 휴전이 아니라 늘 그런 것들 당연히 이제 심포지움도 할 테고요. 6월 27일이 정확하게 이제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어서 이런 내용들도 세계 다른 나라, 한국 밖에서는 한국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하는 한국. 외모 지상주의. 이걸 알파벳으로 썼네요. 외모, OAE, JISANG, 주의, JUUI. 법으로 한국에서 95년도에 외모 지상주의가 금지됐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에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눈썹이 예쁘다. 그 눈썹이 잘 올라갔어. 마스카라 뭐야? 어머, 저 피부 좀 봐. 너무 좋아. 뭐 이렇다던가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 말랐어요. 뭐 이런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잖아요. NPR 방송에서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신 분이 계십니다. 앨리스 후라고 사진 보고 계시죠? 이분이 책을 쓰신 겁니다.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해서 lookism이라는 표현도 영어로 look 보이다 할 때 lookism 이런 표현도 해서 미국의 이제 인사이더라는 매체 전에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였다가 비즈니스 자를 뺐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뭐 스킨케어, 성형수술 그리고 뭐 그 외모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을 쭉 적은 책인데 그 책이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를 합니다. 책에서 그런데 최근에 외모 지상주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운동이 뭐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이 특파원의 얘기가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더에서는 레퀴엘 그 레네리라는 기자가 썼는데요. 책을 쓴 사람은 앨리스 후, 책 제목은 5점 없음, flawless 해서 보이는 것과 한국 K-뷰티 수도에서의 문화와 교훈 뭐 이런 책 제목이 아무튼 길어요. 아무튼 5점 없음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인사이더가 쭉 보도를 한 겁니다. 앨리스 후 씨는 미국의 이제 여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매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책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싣고 있는 그런 매체들도 있습니다. 해서 한 달에 $700를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스킨케어에 쓴대요. 야, 직업, 관계 그리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남자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하면 직업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걸고 굉장한 그 반발 같은 것을 겪어야지 된다.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뷰티 천국인데 성형수술 외과 의사가 대학교와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선전을 한다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래야 취직이 잘 된다.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고 몸무게를 적고 키를 아직도 적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러면 차별한다고 크게 난리 납니다. 19살에서 29살 사이 한국 여성의 3분의 1이 성형수술을 했다네요. 야, 대단하네요. 2020년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66%는 결혼하기 전에 뭐 얼굴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나의 몸에 칼을 댈 의욕, 칼을 댈 의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네요. 그래서 2007년도에 브랜드 도브니까 미국의 그 비누 회사 도브를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들 4명 가운데 1명은 딸이 12살에서 16살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딸에게 성형하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기간이 꽤 길었겠죠. 어떤 여성들은 됐다. 그만하라. Enough is enough 하면서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화장 안 하는 자신, 헐렁한 옷차림, 배기 차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콜셋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콜셋으로부터의 탈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뷰티 업계가 한국이 100억 달러다. 요즘 미국 화장품 회사 가면은요 거의 아주 최고로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싼 화장품에 속하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다 일부 여성들은 미적 노동에 대한 총파업을 한다. 이 인사이더 기사가 그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앨리스 후 씨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요. 한 달에 $500에서 본인도 취재를 해보니까 $700 정도를 스킨케어에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안 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점점 시간과 돈과를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어지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기획재정부의 소비 데이터를 보면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20대에 무슨 성형수술도 조금 덜 한대요. 전에 더 많이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여성들이 왜 브라를 해야지 되는가 하고 막 다 벗어서 태우고 하던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 앨리스 후라는 NPR의
특파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간 이 그 저널리스트는 한국의 여권주의자들은 정말 조직이 잘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그 소비주의가 스킨에 대한 미에 대한 소비주의가 이거는 무슨 의무고 뭐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성형수술조차도 이제는 예전에는 뭐 화장을 안 하면 여자가 뭐 게을러서 화장도 안 하고 예의가 아니야.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완전히 가면처럼 막 저만 와도 안 보이고 저 여기 점 보이지 않나요? 저만 와도 안 보이고 막 그러는 여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성형수술 하는 것도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의라는데요. 그게 예의인가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여성들이 많다 하면서 심지어 정부가 이렇습니까? 탈북자에게 무료 시술을 해줘서 이제 한국으로 동화시키려고.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뭐 때로 좋은 결과일 수도 있죠. 본인이 영 나의 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외모라든가 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후라는 특파원이 NPR 방송의 특파원이 2015년도에 한국에 가기 전에 서울로 특파되기 전에 워싱턴 DC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에 딱 갔을 때, 야, 서울에서 참 살기 힘들다 했대요. 원래 이제 카탈로그 모델도 했어요. 이 앨리스 후라는 사람이. 카탈로그 모델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 사이즈 8 정도가 되면은 보통 사이즈죠. 한국 여성분들이 한 6 정도 입으실까요? 뭐 8도 입으시고. 그런데도 한국에 가니까 엑스트라 라지. 이런 곳에 가서 옷을 사 입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0이나 2 너무너무 작은 사이즈인데 한국 분들은 다 많은 분들이 그런 사이즈를 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그게 2016년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이 앨리스 후 씨는 기억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LA 타임스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2016년도에 강남역에서 한 남자가 23살 여성을 살해합니다. 뭐 손 씻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때 그 LA 타임스가 보도할 때 그 싸이의 오빠는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모든 여자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다 무시하고 안 쳐다봤기 때문에 거기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이 23살 여성을 살해했는데 그 전에 많은 남성들도 이제 드나들고 했는데 여성을 딱 꼬집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이라는 이성에 대해서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를 느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여성들이 야 이거 정말 나였을 수도 있겠어. 정말 나였을 수도 있겠다니까 하면서 여권운동이 시작이 돼서 2016년 중반이잖아요. 2010년.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미투 정치인들 가운데서 뭐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박원순 시장 또 뭐 안희정 씨 뭐 이런 분들 지사 이런 분들 그리고 나서 콜셋으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되더니 한국 여성들은 상당수가 지금도 아주 뭐 펜슬 스커트 날씬한 여성들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쫙 가늘어서 A라인으로. 그리고 길고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 완벽한 피부, 언제나 잘 차려입고 그러다가 딱 이건 아니지 하면서 소셜 그 미디어에서 헤어컷을 쫙 하고 그리고는 이제 메이크업 뭐 이런 것을 부수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젠 안 할란다 하는 운동이 시작이 돼서 콜셋 무브먼트에 뭐 서명을 하고 한 여성들이 30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문제는 또 남자들이랑 협조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한국 남자의 56%는 내 친구가 여자친구가 여권주의자라면 내가 헤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여권주의 막 너무 항상 꾸미고 다닌다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희생인가. 직장에서도 싫어하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결별하자고 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선생님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왜 여자 선생님이에요? 왜 헤어를 안 기르세요?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화장도 안 하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선생은 게을러서 저런다고. 머리도 안 기르고, 화장도 안 하고. 좋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겉 모양이 책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NPR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나가서 쭉 한국을 취재를 한 앨리스 후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책이요? 아마존에 있고요. 책의 이름이 Flawless, FLAWLESS. 그 큰 제목만 아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 저에게는 가장 눈에 띈 한국 관련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스튜디오에서 정규 방송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쉬시는 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한껏 오늘 밤 많이 즐기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